암송과 구슬의 힘, 고미숙. 네, 오늘은요, 내가 좋아하는 고미숙 선생님이 얘기하는 암송과 구슬의 힘입니다. 암송은 이렇게 소리로 읽는 것이고요. 소리 내어 읽는 거. 구슬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소리 내어 읽고 말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암송이라 하면 다들 일단 거부 반응을 보인다. 겁을 내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 어렵고 힘든 걸 왜 혹은 그걸 해서 뭐하게 하는 표정을 짓는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외기만 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를 저하시킬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입 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바로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암송은 암기와 다르다. 암송과 암기는 다르다. 암기가 묵독에 기초한다면 암송은 청각에 기초한다. 암기가 개별적 활동이라면 암송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암기를 단체로 할 수는 없지만 암송은 많은 사람들과 할수록 효과적이다. 암기가 두뇌 플레이라면 암송은 신체 운동이다. 암기를 많이 하면 신체가 허약해지지만 암송은 신체 전체의 기운을 활발하게 소통시킨다. 좋은 공부는 반드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따라서 몸을 소외시키지 않는 공부, 그게 진짜 공부다. 일찍이 왕양명이 설파했듯이 시를 노래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뜻을 드러내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뛰고 소리치고 휘파람 부는 것을 노래를 통해 발산하고 그 답답하고 억눌리고 막혀있는 것을 음절을 통해 펼쳐내게 하는 것이고 소리내어 글을 읽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지각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보존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그 뜻을 펴게 하는 것이다. 암기를 잘하는 건 남보다 위에 설 수는 있어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암송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다. 이 두 공부법의 차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혀 다른 효과를 야기한다. 근대 교육은 묵독과 암기를 강조한다. 인쇄술의 발달과 언문일치, 소설이 등장에 힘입어 시작된 묵독 문화가 지식과 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또 묵독 자체가 주는 성찰의 힘, 그리고 텍스트의 여백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식 공부의 암기법과 오버랩되는 순간 상황은 영 딴판이 되어버린다. 혼자만의 외딴방에서 지적 정보를 머리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기의 정체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사적 소유 및 독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개별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법은 지식이란 한 개인의 두뇌의 산물이거나 노력의 결과라는 환상을 낳게 한다. 즉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공간 자체가 지워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지식을 철저히 사적 생산물로 취급한다. 경쟁과 점수에 의해 그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문제라 여기는 이들도 거기에 따르는 불균형이나 모순을 단지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지식의 사적 소유 자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계몽과 시혜의 구조를 깨트리려면 공부법 자체가 개인의 밀실에서 대중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암송은 바로 그 점을 환기시켜주는 공부법이다. 암송은 형식 자체가 집합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사적 소유라는 주술에 걸려들지 않는다. 한두 사람이 튀는 것보다 다 함께 리듬을 타야만 즐거운 공부가 가능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의 배치 속에선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서로를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소리를 합치면 되는 것이다. 암기 위주의 공부는 단계별 학습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굳이 고전을 읽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암송의 세계에선 초등학생도 논어와 금강경을 배울 수 있고 고려 가요와 사설 시조, 이상과 김영랑의 시 정도야 뭐 가볍게 주워 섬길 수 있다. 뜻도 모르면서 암송을 하면 못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공부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소리를 터득하는 길도 있고, 소리 자체를 음미하다 보면 뜻이 환하게 밝혀지는 길도 있다. 또 평생 뜻도 모르는 채 그저 소리로만 음미하는 텍스트도 있다. 절에서 예불 드릴 때 낭송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이 대표적인 경우다. 요컨대 암기식 공부는 학습 진도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암송으로 하는 공부에는 진도가 따로 없다. 누구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동서고금의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마음과 몸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원대한 지혜의 바다를 마음껏 유영할 수 있다. 암송은 정말 힘이 세다. 근대 이전 모든 교육은 소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비들의 하루 일과는 사서성경을 비롯한 각종 고전들을 소리 높여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천 번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암송한 다음 뜻을 익혔다. 즉 옛사람들에게 있어 독서란 어디까지나 소리 내어 읽는 것이지 속으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한시는 물론이고 산문들 또한 묵독이 아니라 낭독을 위한 텍스트였다. 낭송이 지니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소리를 통해 몸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집합적이다. 즉 혼자서 할 때조차 그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소통의 욕구가 없이는 낭송이 불가능하다.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할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큰 소리로 글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목소리만큼 낯선 것이 없다.
실제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누구나 자기의 목소리가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곧 목소리야말로 내 안의 타자인 것이다. 따라서 낭송이란 일상적으로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집단적으로 암송을 하노라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터득할 수 있다. 목소리에도 개성과 표정, 색깔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나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뒤섞일 때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몸의 소외가 극복된다. 소리를 내려면 두뇌보다는 몸이 적극 반응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낭송을 한다는 건 체력과 기운의 분포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삶의 신체성, 이것이야말로 학교식 공부가 망실해버린 원리가 아니었던가. 다산 정약용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온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맑을꼬? 눈 쌓인 깊은 산속에 글 읽는 소리로세. 신선이 배옥차고 구름끝을 거니는 듯, 천녀가 달 아래서 검은고를 퉁기는 듯, 사람 집에 잠시라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 마땅히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로세. 북쪽 산등성이 오막살이 네 집 읽고, 나무꾼도 집에 가길 잊고 정을 보낸다네. 글 읽는 소리를 신선이 구름 위를 거닐고 천녀가 검은고를 뜯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런가 하면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때때로 귀에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있지만 글 읽는 소리를 싫어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것, 그것이 글 읽는 소리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내어 읽노라면 가족들은 물론 하인과 나무꾼, 길 가는 사람들도 다 그 소리를 듣고 교감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지식을 세상에 순환시키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한 학습법이라는 점이다. 경전을 터득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외국어를 습득하는데도 암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박노자 선생님은 내가 아는 한 가장 다양하고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천재 중에 천재다. 그런데 그가 한국어를 익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노동신문, 춘향전 등을 몽땅 큰 소리로 외웠다는 것. 그런 방법으로 노르웨이어, 중국어, 한문에다 산스크리트어까지 익혔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어를 익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 나라 말로 된 수준 높은 작품을 하나 골라 주구장창 소리내어 암송하면 된다.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때까지. 기타 다른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암송은
실로 효과 만점이다. 보통의 적성과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 이러한 전통적인 반복 학습의 교수를 받는다면 2, 3개월 만에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은 아주 많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입 암기식에 대한 거부 반응에다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교수법만이 더 효과적이라는 환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교한 프로그램, 고도화된 서비스에 길들여지게 된다. 결과는 신체적 무능력이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호연지기는커녕 목소리에 기가 쑥 빠져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때 말고는 크게 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야말로 카리스마의 원천이다. 송강호, 최민식, 박신양 등 연기파 배우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목소리에 힘과 개성이 넘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목소리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깜냥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낭송을 하면 된다. 성대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일석이조. 노래나 웅변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단 텍스트가 너무 빈곤하다. 노랫말이라는 게 시시껄렁한 사랑 타령이 대부분이고 웅변 역시 내용이 너무 규격화되어 있어 삶의 지혜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왕 목소리와 말을 훈련하고 싶다면 인생과 우주를 논하는 수준 높은 글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글들은 뜻만 좋은 게 아니라 음성적 질 역시 탁월하다. 실제로 주파수나 음질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 그런 소리들과 접속을 하면 그 기운들이 그대로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은 다 찾아 먹으면서 왜 좋은 소리를 담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암성을 제대로 하려면 발성기관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신장에서 기운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의보감에서 나와 있듯이 신장이 소리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암성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신장의 기운이 튼실해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소리를 내려면 턱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운동은 특히 뇌를 자극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암송이 암기보다 기억의 효과 면에서 10배 이상 좋다는 뇌과학적 보고가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요컨대 암송은 신장에서 뇌까지 신체의 전 기관을 역동적으로 회통시켜주는 기막힌 공부법에 속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감성이라는 코스가 있다. 1년 동안 인문학과 의역학을 연마하는 프로그램인데 두 과목 모두 암송을 기본으로 한다. 처음엔 거의 모든 학인들이 부들부들 떤다.
중년들은 특히 심하다. 자신들은 이미 머리가 굳어져 암송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웬걸 딱 한 학기 10주만 지나면 생각이 완전 달라진다. 암송이 제일 쉬웠어요로. 학기 말이 되면 낭송 오디션을 여는데 시, 소설, 고전 등 모든 텍스트를 다 소화해낸다. 더 중요한 건 그때 학인들의 표정과 목소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생기발랄하다는 점이다. 10대에서 60, 80까지 소리의 공명을 통한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효과 만점이다. 연암 박지원은 말했다. 어린애가 글을 읽으면 요망스럽게 되지 않고 늙은이가 글을 읽으면 노망이 들지 않는다. 귀해져도 해이해지지 않고 천해져도 제 분수를 넘지 않는다. 암송과 더불어 중요한 공부법이 하나가 구술이다. 구술이란 어떤 상황이나 문맥을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능력이다. 달리 말하면 대상을 장악하는 힘, 대상과 교우하며 새로운 국면을 연출하는 테크닉이기도 하다. 책이나 영화, 기타 다른 자료를 접한 다음 그걸 재현해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기를 훈련하면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대상의 맥락을 짚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대개 즉흥적이고 파편적인 단어와 구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기본적으로 독서를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하여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런 성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우리 시대는 온통 시각적 스펙터클이 지배하고 있다. 청각과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이 시각의 권위 아래 포섭되어 버렸다. 물론 그 기원은 저 20세기 초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이동에서 유래한다. 인쇄술의 보급과 더불어 입에서 입으로 전송되던 것들이 모조리 문자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입말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맛깔 넘치는 낱말들과 기발한 표현들도 함께 사라져갔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의 군림은 가히 극에 달하고 있다. TV, 인터넷, 핸드폰, 대형 전광판 등 온통 시각 매체가 24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어매고 있다. 이 시각의 폭주에 휘둘리다 보면 아주 짧은 단위로 명멸하는 스펙터클에만 길들여진다. 그와 더불어 장면들을 연결하는 내러티브 능력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는 날로 번성하는데 역설적으로 소통 단절은 더더욱 심화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호모 모비스들의 고독한 실루엣, 이것이 스펙터클 문화가 낳은 슬픈 자화상이다. 요즘처럼 지식 검색과 프리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는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네티즌들의 글쓰기나 블로그의 글들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전체적 맥락을 짚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감정의 적나라한 노출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를테면 소통보다는 독백에 더 가까운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데 길들여지면 온라인 상으로는 정신없이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자폐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는 기이한 캐릭터가 되기 쉽다. 그리고 그런 한에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그저 파편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어떤 의미나 맥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소외는 극심해지고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되는데 개인은 한없이 왜소해지는 건 그 때문이다. 구술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술 능력이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삶과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의 표현이다. 그것이 없이는 이야기를 엮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어촌이나 농촌에 가보라. 농민이나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이야기꾼들이다. 삶 자체가 사람과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통찰 혹은 애정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엮는 능력이 생기고 거꾸로 이야기의 맛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인생에 대한 깊은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글쓰기 훈련을 하기 전에 이 능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즉, 책을 읽은 다음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보다 먼저 그것을 자기식 어법으로 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발성과 몸짓, 호흡 등 보디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절로 터득하게 된다.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욕망하게 된다. 하나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또 하나는 자기 말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이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능력은 리더십으로 연결된다. 사실 리더십의 많은 부분은 상황을 언어화하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 그걸 하나의 주제로 엮을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때 그는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된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 어떤 그룹이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은 썰을 잘 푸는 인간이다. 상황을 언어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말과 이야기로 세상을 보는 눈을 홀라당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혁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혁명은 늘 새로운 말, 낯선 이야기들과 함께 등장했다. 21세기 혁명의 거점인 사파티스타의 구호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환기해야 할 사항이 다름 아닌 유머다. 유머,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사리에서 웃음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웬만한 유머만 있어도 평생
밥 굶을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유머러스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꼬이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유머의 힘을 제대로 터득하려면 단순한 말 장난이나 개그 정도로는 어렵다. 그건 잘못하면 분수대기로 찍히거나 입만 살았다고 밉상이 되기 십상이다. 진정한 유머는 무엇보다 사건과 사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와 간극을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의 말 속에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착상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머의 기술과 구술 능력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이야기를 잘 하다 보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웃음이 야기되다 보면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렇게 현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커지면 그게 다름 아닌 리더십이다. 공동체에선 그게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다. 공동체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조직표 없이 서로 능력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조직한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구술 능력이다.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면서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그 방면의 이야기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온다. 말의 길을 제대로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야기가 겉돌거나 추상적이 되어버린다. 관계와 활동이 부실하면 말 또한 길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 전자가 사람들을 감염시켜 새로운 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는 새로운 활동을 야기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 오리무중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 정도면 구술 능력이 리더십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린 시절부터 이 구술 능력을 배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학교식 공부는 말 따로, 몸 따로, 삶도 따로 논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좀 재수가 없으니까. 고로 이런 썰렁한 배치를 바꾸려면 말과 몸과 삶이 일이관지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바로 암송과 구술이 그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세계에선 알미 커질수록 내공이 무르익고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